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알레포 4개 마을에서 친정부군이 적어도 8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 대변인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며 살상 행위가 언제 벌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고가 잘못됐거나 과장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알레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알레포 동부 민간인 수천 명이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현재 알레포 반군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알레포 함락이 임박한 가운데 이는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중대한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반군 측은 그러나 앞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전환해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모술 동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격 작전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9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라크군 특수부대는 모술의 4분의 1가량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라크 연방 경찰 병력 약 4,000명이 모술 동남부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를 일축한 채 앞서 라마디나 바이지 등을 탈환하는 데는 모술보다 4배의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 F-35 50대를 구매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이며 우선 2대가 이스라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텔아비브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고의 군사 능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F-35는 이 같은 미국의 약속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달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3국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올해 3국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차기 정부 국무장관에 미국 정유업체 엑슨모빌사 렉스 틸러슨 최고 경영자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41년간 엑슨모빌에서 일해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해온 틸러슨 지명자의 지식이 국무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며 그의 끈기와 폭넓은 경험, 지정학에 대한 깊은 식견 등으로 볼 때 국무장관으로서 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회담에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개 큰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회담에서는 양국의 1956년 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유지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검증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후속 조치로 발표된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세균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3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 조세균 특별대표는 지난 2270호를 보완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이후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균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세균 특별대표는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270호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미화 2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이번 결의안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량적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검증을 위해 상시적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김홍균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결의 2321호에서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 750만 톤, 금액 기준으론 미화 4억 87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 측 가나스기 국장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협력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김원균 본부장 역시 미한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내년 1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북한 정책은 항상 당파를 초월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모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행에 달렸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plementation is everything, and so we will be watching other states'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very carefully. 국무부의 같은 입장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is action was taken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on November 30th, 2016. 앞서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일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건 처음입니다. 중국의 수입량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북한의 올 수출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로 인한 수입이 4분의 1 이상 위축된다면서 특히 석탄 수출액의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 무역, 금융거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 가까웠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점점 축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계속 전략적 목표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 단체인 안보연구소가 최근 아프리카 나라들과 북한의 협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먼저 많은 아프리카 나라가 현재도 북한과 외교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양측 간 협력 관계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했고 현재도 이들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협력 분야를 군사와 연구, 교육 협력, 그리고 무역 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이나 군사시설 건설, 그리고 군인과 경찰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연구, 교육 훈련 분야에는 아프리카 내 주체 사상 연구의 설립이나 아프리카 학생의 북한 유학 주선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 부분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우간다는 군사 보안 분야 협력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연대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간다는 남아공 안보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난 12일 현지 언론에 현재 북한에서 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연구, 교육, 훈련 분야 협력도 북한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역 역시 지난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아프리카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위축되고 있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를 전략적 목표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엔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탓에 군인과 경찰 훈련 같은 보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또 불법 교육품을 숨기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전략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나라들은 북한 체제의 속성을 잘 모른다며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프리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제공하던 것을 대신 지원하고 이들 나라가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북핵 문제를 연계한 것은 전반적인 미중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의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타이완과 북한을 협상 지렛대로 연계할 가능성은 하지만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핵 문제 등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Frankly, with not helping us at all with North Korea. You have North Korea, you have nuclear weapons, and China could solve that problem, and they're not helping us at all. So 이달 초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중국해, 환율 조작 등에 대해 미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지난 1979년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7년간 이어져 온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의구심을 나타내자 이를 북핵 문제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용으로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What Mr. Trump does seem to have laid out is the idea that the U.S.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남중국해 등 여러 사안들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챙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의 초석과 같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곧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북 정책이나 전략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으며 단지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주지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역시 12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닥부터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기존 행정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미 케이터 연구소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타이완을 북한 협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주권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unlikely. I don't rule it out. But one thing that I would say is that China is not going to do anything regarding North Korea.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 역시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I just don'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work. But I do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reassess the one China policy because in fact it hasn't been working for the U.S. 고든창 변호사는 하지만 차기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중국 정책이 미국에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이나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복잡한 외교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다며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보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he's fairly ignorant of these things and has a very simplistic.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어 외교에 상당히 무지한 언행들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한 연계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타이완과의 재수교를 주장했다가 취임 후 입장을 바꾼 전례를 트럼프 당선인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핵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추진할 경우 북핵 제재 등 기존의 미중 협력 지렛대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지난 1월 언론 기고문에서 대중 압박을 위해 국무부가 타이완 외교관들을 공식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가토 가츠노부의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했는데요. 도쿄에서 박병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VOA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今日本政府が認定をしているこれ法律に基づいてますけど.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5명이 이미 송환됐고 이에 추가하여 경찰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형 시점에서 883명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2014년에 COI 이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100명의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납치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펴고 있는 노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我々としてはですね、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方 지금 모든 납치 피해자 이거는 뭐 인정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북한에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납치가 됐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송환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4년 5월 일본 정부와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의 전면 재조사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残念ながらですね、それから2年以上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2년 이상 경과한 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납치 피해자도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송환의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또 유감스럽고 통황스럽습니다.
원래는 북한 당국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보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이제 납치 문제 북한 당국이 대처하기는 커녕 핵 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금년 2월달에 일본으로서 독자적인 대북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これに対して日本側のこうした対応に対して北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 측으로부터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공언하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모든 일본 사람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북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러한 주장은 대사관의 외교 견로를 통하여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엄중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하는 생각은 없고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납치 문제라는 게 일본 책임하에 추이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또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화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련의 독자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렛대로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납치 피해자 하루라도 빠른 송환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유엔 총회는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すでに国連第3委員会で採決された北朝鮮 이미 채택된 제3위원회의 인권 결의에서는 북한의 ICC의 회부에 안보리에서의 ICC의 회부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 조치라는 의미에서 ICC에서의 회부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는 안보리 ICC에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창송이 필요한 등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9월에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설면 책임의 문제에 대처하는 전문가 그룹이 지명된 바 있고 내년 3월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인권 긴따나 특별 보고자와 전문가 그룹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이어지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협력을 나가야 할 생각이며 또 이와 같은 점은 지난번에 일본에 오신 긴따나 특별 보고자에 대해서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もうこれはですね、総理も常に安倍総理もです。 이 아베 정권 하에서는 납치 문제가 최중요 과제이며 최우선적으로 임해하는 문제라고 아주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엔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도 아베 총리는 다시 납치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상봉하여 서로 안고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제 사명은 끝나지 않다. 그렇게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저도 이제 담당 대신으로서 총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이제 가족분들이 고령화가 된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빠른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루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 기본 원칙 대화 압력 행동 대 행동대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또 국제사회 그리고 각국의 압력을 지렛대로 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 송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가또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이었는데요. 인터뷰에는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져야 하지만 이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우려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현장에서 인권 침해에 직접 가담한 관리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인권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argued that in many ways we're better not to focus at the top, where of course ultimate responsibility lies. But to focus on people further down the chain who are 킹 특사는 responsible 12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사법체계 심판을 받게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제 수용소장이나 간수 등은 미래의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해서라도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인권유린에 실제 연루돼 있고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적 책임을 최고 지도자에 돌렸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Kim Jong-un has been sanctioned for are real and that he is involved in them and they wouldn't happen if he weren't doing that. 킹 특사는 한 나라의 인권 상황과 대외적 행동 사이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녕을 핵무기 획득보다 훨씬 덜 중요시하는 정권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 국민의 집과 식량을 파괴한 홍수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거리낌 없이 다른 나라의 군사행동을 한다며 북한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설령 북한이 미국과 동북아시아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미국이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e should press North Korea on its human rights record even if it posed no security threat. 킹 특사는 올해 초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예로 들며 자주 이견을 보이는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놀랄 만한 일관성을 갖고 초당적 접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서 누가 이 문제를 다루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concern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going to continue to be an issue. 킹 특사는 그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 등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왔다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자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권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수십 년 동안 중국 인권 상황에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졌듯이 북한 인권 개선도 장기적 관점에서 압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 need to look at North Korea in a long-term perspective as well. We need to continue, we need to keep up the effort, and we need to press because I think time is on our side.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특효약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연합해 북한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대한 농업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북한 농업 종사자들에게 재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 내 농업 피해 복구를 위해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0일 BOA에 11월부터 북한 수해 지역 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mergency assistance to suppor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flood-affected areas. It started in November and it will go until September. 이 사업은 내년 9월 말까지 앞으로 10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채소 재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실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경원군, 회령시 내 16개 협동농장에 홍수로 파괴된 가축우리와 탈곡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roject will also build farm-level technical and managerial capacity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smart agriculture practices. 기후 스마트 농업은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농법으로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이 농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기술과 관리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함경북도 지역 내 13,628명의 협동농장 종사자들이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8월 말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으며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중국과 서방 측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외신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예. 또 타이완이 2018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예.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 국민당 정권이 설립된 이후 68년 만의 일입니다. 또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무부 수장이 낙점됐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상대로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의 반덤핑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좀 풀어보겠습니다. 대체국 가격 적용,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장 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의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예. 중국 상무부 측이 주장하는 것이 중국산 제품의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15년 기한이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11일에 이미 다 끝났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불리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결국은 이 중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게 시장 경제 지위인데 네. 이걸 지금 서방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지 말지가 사실 올해 국제무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예.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할 때 15년 동안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예. 그 시한이 바로 15년 뒤인 지난 일요일 11일에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측은 자동으로 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또 일본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경제 지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국제무역은요. 전 세계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 다시 말해서 정부나 여타 기구들의 간섭이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예.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기업 활동과 생산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국영기업들은 경쟁 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물건과 용역을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에 나서면서 서방 국가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국제무역 질서 속에 자리 잡는 시한을 마련해서 예.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한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WTO에 가입한 뒤에도 한 15년 정도 일종의 제한 기간을 이제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은 앞서 전해드린 그 중국 상무부 성명에 나온 대로 예.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네.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곧 이 덤핑 판정을 내릴 때 그 나라의 다른 제품 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이 대체국,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서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큰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네.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출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 11일로 15년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은 15년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까 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건데 네. 지금 미국과 서방 측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미국과 유럽연합 측은요, 아직도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 제품 등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싼 값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국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들어서 잇따라 발표를 했고요. 네. 이달 초 일본도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주장이군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오늘 이 중국의 제소에 대한 서방 측의 입장을 소개를 했는데요.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관련 조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제소에 나선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미국 측은 이 중국의 왜곡된 경제로부터 오는 손실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제소뿐만 아니라 오늘 추가 조처까지 예고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측이 이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예.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오늘 이 관영 인민일보 특별 기고를 했는데요. 일부 국가, 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의무 불이행에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했군요. 네, 오늘 이 타이완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 내용인데요. 네. 펑스관 국방부장이 이 전날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완전 모병제 도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히고요. 예. 의무 복무제는 이제 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해서 타이완 섬에서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68년 만에 타이완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자원병력으로만으로 군이 운영되는 거죠. 네. 그 타이완 당국은 이렇게 완전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진행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병력에 대한 시범 자원 입대를 받기 시작했었고요. 올해 초부터는 아예 특정 병과는 이 모병 인력으로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타이완의 의무 군복무는 보통 대학 졸업 전후 연령의 그 남성을 대상으로 4개월부터 1년까지 좀 기간이 짧은데요. 네. 내년까지 현재 의무 복무 병력이 모두 전역하게 되면 완전 모병 인력으로만 20만 명 규모의 군을 운영한다는 게 타이완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예, 이제 2018년부터 타이완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이제 군대를 간다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타이완 내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두고 논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 차이 잉원 총통이요. 지난 5월에 취임했는데 그 뒤에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역량을 키우기도 모자란 상황인데 타이완이 군사적인 긴장을 늦추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이번 징병제 폐지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게 현지 보수층의 주장인 예. 거죠. 실제로 이런 보수층의 주장에 호응하는 여론도 꽤 많이 있다고요. 네, 최근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큰 관심사였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 행정부 내각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국무장관 과연 어떤 사람이 지명될 것인가, 그 궁금증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이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요. 틸러슨 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끈기 있고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국무장관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치인이라든가 전직 관리들이 한마평에 올랐는데 결국은 가장 최근에 이제 부각된 렉스 틸러슨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관직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틸러슨 지명자가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공직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푸틴 대통령의 친구라는 점은 국무장관에게 바라는 자질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예.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틸러슨 CEO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이 틸러슨 최고 경영자는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을 이끌면서 각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인맥을 쌓았는데요. 지난 2012년엔 러시아에서 우정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 인사들을 잘 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에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틸러슨을 세계 수준급 협상가라면서 칭찬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무장관 내정자가 러시아와 특히 푸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 중앙정보국이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이 의회 차원에서 이 러시아 해킹 의혹을 조사합니다. 예.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미국에 대한 외국 세력의 사이버 공격은 큰 문제고 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그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이와 비슷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미국 의회도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매코넬 대표는요, 기존 위원회들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고요.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퍼뜨리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클린턴 후보 측이 전 국무장관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이번에 입을 열었습니다. 예.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존 포데스타 씨가요,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문제가 뉴스의 중심에 서겠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량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0도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8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그리고 성진 등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고요.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9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9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은 아침 영하 27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는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알레포 4개 마을에서 친정부군이 적어도 82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며 살상 행위가 언제 벌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고가 잘못됐거나 과장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알레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알레포 동부 민간인 수천 명이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현재 알레포 반군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알레포 함락이 임박한 가운데 이는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중대한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반군 측은 그러나 앞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전환해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모술 동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격 작전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9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라크군 특수부대는 모술의 4분의 1가량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라크 연방 경찰병력 약 4,000명이 모술 동남부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를 일축한 채 앞서 라마디나 바이지 등을 탈환하는 데는 모술보다 4배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 F-35 50대를 구매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이며 우선 2대가 이스라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텔아비브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고의 군사 능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F-35는 이 같은 미국의 약속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달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3국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올해 3국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회담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개 큰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회담에서는 양국의 1956년 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평화조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공동경제활동은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유지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중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들에게 운영권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 재임 중 자신의 사업체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꼭 법적으로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물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인 돈과 에릭 그리고 몇몇 경영진들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재임 중 새로운 사업 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